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배재대학교에서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온 정순분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예, 혹시 이제 대전이 집이신 분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서대전역에서 용산 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또 영광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 나갈 건데요. 예, 앞에서 이한섭 교수님이 굉장히 또 학술적인 유익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재미로운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은 아 의외다라고 이렇게 반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목은요. 여기 일본 궁중문화와 천황이라고 이제 붙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궁중문화는 아까 이제 학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헤이안문학 마쿠라노 서울시로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헤이안문학에 관련된 책을 지금 한국에도 많이 이제 출간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또 제가 또 헤이안문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헤이안문학부터 이제 전통이 이어져 온 이 천황제 관련해가지고 좀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학과장님 말씀하신 그 천황의 하루라고 하는 그 책도 김영사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뭐 제가 이제 책을 선전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궁중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으로는 아까 이한섭 교수님하고 마찬가지 시대인 근대 시대, 메이지 시대를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메이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이한섭 교수님의 그 강의에 복습이 되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될까요? 1868년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1912년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지 천황이 이제 천황이 즉위를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뜨는 그 연도까지가 메이지 시대가 되는데요. 59세에 메이지 천황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천황을 생각을 할 때 역사적, 정치적으로만 좀 많이 조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문화적인 측면이고 또 문화 쪽에서도 일상적인 측면에서 아주 사사로운 그런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메이지 시대와 천황제가 되는데요. 이 앞에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 보시면은 1번부터 이제 5번까지로 되어 있어요. 1번 메이지 시대와 천황제 해가지고 좀 큰 테두리 안에서 메이지 시대의 배경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황이 사는 곳이죠. 지금은 이제 황거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코오쿄라고 하는데 도쿄에 있는 황궁의 안과 밖에서 그 이중적인 이원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황궁 안에서는 궁중 전통이 계승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황후와 여관들.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천황의 잠자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변모하는 궁중 문화에서 지금 이제 현재의 그 천황 125대 천황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이지 시대와 천황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누굴 것 같아요? 메이지 천황이겠죠, 그렇죠? 지금 메이지 천황 얘기하니까 메이지 천황 얼굴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못생겼어요. 좀 촌스럽죠, 그렇죠? 구강 돌출돼 있고 해가지고 철길이라도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 모습이 그 천황의 즉위를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한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17? 조금 더 어립니다. 15이고 만으로는 14살 때 천황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도 시대의 마지막 천황이 누구냐 하면은 코우메이 천황이라고 해요.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코우메이 천황 같은 경우는 암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30대 후반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어때요? 대를 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코우메이 천황의 차남인데 또 장남이 일찍 죽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천황가 사람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왜 그렇죠? 전통적으로 근친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가장 먼 데하고 이렇게 섞여야지만 우성인자가 나오고 또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근친혼을 계속 해오고 그 다음에 이 그 신격화된 천황이 사는 곳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이었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황족들, 황실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못 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남이 없기 때문에 차남인 이 그 메이지 천황이 이제 천황의 자리를 그 이어받게 됩니다. 그게 만으로 14살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으로 한다면 14살이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중2병 걸렸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뚜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천황이 돼야 돼? 하고서는 중2병에 걸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 메이지 천황의 이 즉위 모습이 되겠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186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1867년에 이제 천황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요. 이 모습 이제 보시면은 어때요? 무사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대정봉환이라는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1867년의 일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도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천황이 친정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 열강에서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아까 이제 이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막부로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그 미국이나 다른 서양 열강들하고 맺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슈 번하고 그 다음에 사츠마 번이죠. 거기에 이제 무사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막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쿠가와 막부에 제안을 하죠. 이제 결국 국가 통치권을 천황한테 돌려줘서 이 대혼란의 중심을 잡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5대 쇼군인 이 그 요시노부죠. 토쿠가와 요시노부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조성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그 무사들의 고위층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국가 통치권을 천황한테 돌리자.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결정하는 때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천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그 신격화된 존재로 보통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친정을 직접 정치를 한 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죠. 언제부터 친정을 안 했냐면은 헤이안 시대 여러분들 아시죠? 794년부터 헤이안교로 천도를 한 칸무 천황 때부터 헤이안 시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후지와라 씨에 의해서 섭관 정치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9세기 때부터 이제 천황은 직접적으로 정치를 안 하고 후지와라 씨라고 하는 고위층 귀족에 의해서 결국은 정치 전문가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92년이죠. 그 카마쿠라 시대, 무사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 또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무사들이 정권을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토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 이제 천황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본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이제 통치권이 이 천황한테 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지금 중2병에 걸렸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교토가 이제 더 이상 도읍지가 아니고
예, 이제 에도성으로 해서 예, 이제 이 천황이 옮겨오게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도쿄라고 하는 도읍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 사건이었어요. 예, 전혀 정치에 참여를 안 하던 예, 천황한테 예, 그 통치를 하라고 이제 국가 통치권을 예, 반환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예, 사건은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예, 요 부분이 이제 교토에서 예, 도쿄로 천황이 옮겨가는 예,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794년부터 예, 1869년까지 도읍지였기 때문에 천년의 도읍지라는 얘기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예, 근대 도시인 이제 도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도쿄로 옮겨와 가지고 예, 이제 국가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국가 원수로서 예,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왼쪽이 누구겠어요? 예, 메이지 천황이에요. 이때는 이제 조금 성장이 됐으니까 예, 이런 이제 조금 모습이 예,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누구냐면은 황후가 되겠죠? 예, 하루코 황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탈바꿈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메이지 천황과 메이지 천황의 황후인 하루코 황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에도 시대 때까지는 전통적으로 촌마개라고 해가지고 예, 상투를 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 굉장히 짧게 단발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 지금 양복을 입고 있죠. 예, 일본의 전통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황후 하루코의 모습도 보면은 예, 서양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남성과 여성 중에서 여성 쪽이 예, 어떻게 했어요? 동양의 전통적인 사회하고 예, 근대화된 서구 사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예, 여기 이제 목덜미하며 팔뚝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예, 뭐 그 전 같으면은 예,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전통복에서 이런 근대적인 양복으로 갈아입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예,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 정신적인 이제 지주 역할. 예, 솔선수범에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갑자기 그 예, 1000년 이상의 전통에서 이 그 근대적인 예,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그 일본의 이제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습을 보시면은요. 예, 요건데요. 이게 이제 요코하마 항구입니다. 예,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은 카나가와 현에 있는 예, 항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 쪽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항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는 지금도 굉장히 로맨틱한 도시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요때부터 이제 요코하마가 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에 나왔던 이제 서구 열강에서 예, 많이들 이렇게 요코하마 항구를 통해서 예, 이제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예,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예, 여기 예, 이제 국기들이 보이죠? 예, 영국 국기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러시아 국기가 되죠? 그 다음에 프랑스 국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미국에서 이렇게 예, 열강들이 예, 몰려와서 이제 그 문물 교환을 하고 교류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도쿄라고 하는 에도라고 하는 예, 그 막부가 있었던 예, 전통 사회는 근대 도시인 도쿄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예, 유럽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축 양식이 다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 이렇게 유럽풍의 벽돌집이 있는 거죠. 예, 아카렌가라고 하잖아요. 요코하마 가면 지금도 있는데, 예, 이제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근대적인 건축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이제 느리지만은 자동차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말도, 예, 결국은, 예, 일본 사람이, 예, 그 영어를 번역해서, 만든 거를 우리는 지금도 이제 예, 받아다 쓰고 있게 되는 것이 되는데 예, 이렇게 근대적인 자동차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전신주가 보이죠? 예, 그래서 예, 전기도 이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전차라는 말, 전기라는 말 예, 번역어로서 예로 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의복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전통복이기도 하지만 여기 자전거 탄 사람 같은 경우는 양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거와 이 의복 부분이 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서양식으로 탈바꿈하려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자기 그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메이지 천황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주거 문화나 아니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의해서 또 바뀌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뭐 문화 식민지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의 그 주특기가 뭐냐면은 역시나 좀 세뇌, 정신적인 그런 교육을 먼저 해야지만 이런 물리적인 외적인 부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이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천황이 교육치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대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아까 나왔던 신문도 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끄는 대로 국민들이 끌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학교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학제가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고등교육기관으로서는 대학교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동경 제국대학 아까 나왔었죠. 1877년에 이제 창립이 되고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서 어디 케이오 대학이 이제 창립이 되고 또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에 의해서 와세다 대학이 이제 창립이 됩니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와세다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그게 오쿠마 강당이에요. 그래서 창립자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강당이 있게 되는데, 이때 메이지 시대 때 그 세 학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 국민들의 고등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그 새롭게 그 출발을 하는 신정부의 관리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치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황민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메이지 천황은 그 절대적인 신격화가 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격화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두 번째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어떠냐면은 어때요?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아둘 존재가 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격화된 강력한 천황제가 부활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강력한 천황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가 확립을 했을까요? 후지와라-씨 석관정치 이전이었겠죠. 7세기 중엽의 텐무 천황에 의해서 그 강력한 천황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때 현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인신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 바로 천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텐무 천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 상대 시대 때 가장 그 문화적인 일을 많이 한 천황입니다. 자, 문화적인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죠. 왜냐하면은 텐치 천황의 그 동생이었던 텐무 천황 같은 경우는 직계로 해가지고 세습이 돼야 될 천황의 자리를 말하자면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역사적으로는 진신론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진신론안을 거쳐서 이 텐무 천황이 천황의 자리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정당화를 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의 정통성을 부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서, 역사서인 고집기라든지 니혼쇼키의 편찬을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1대 그 진무 천황 때부터 내려오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현인신의 개념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세기 후반인 이때 메이지 천황 때 다시 부활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혼란스러우니까. 강력한 천황제로 인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이 서구 열강에서 들어오는데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메이지 천황은 탄생이 된 거고요. 이제 나름대로 그 신격화된 천황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봤던 그 메이지 시대 때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것들은 천황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천황은 중2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즉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천황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된 것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결국은 메이지 신정부가 밑에서 다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공된 천황 또는 만들어진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지금 메이지 천황한테 이제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59세에 그 세상을 뜨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메이지 시대 때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거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신이니까. 신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세상을 떴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일본 천황 하면은 뭐 아주 어마어마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신격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그 사적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도쿄 황궁의 안과 박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오래돼서,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메이지 시대의 궁전이에요. 메이지 궁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4개의 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요 부분 있죠? 이제 서양식 건축이잖아요. 그죠? 고딕 양식도 같이 섞인 서양식 건축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국내성입니다. 여기 국내성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이제 축소가 돼서 국내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황족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스케줄 짜고 업무를 보는 관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성이 이렇게 근대적인 건축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근대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천황이 낮 동안에 업무를 보는 학문소라는 곳이에요. 학문소라는 이름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통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통 양식이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영빈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제 많은 사절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교의 그 통상조약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접대를 하고 파티를 하고 하는 그 영빈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천황의 사생활을 하는 부분이죠. 사생활을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일본어로는 나이기라고 합니다. 내의라고 쓰고 나이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극히 제한된 사람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 베일에 쌓여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06년도 정도에 이제 그 일본에서 마사코상이 그 황태자비잖아요. 이제 남자아이를 출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성 천황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한참 그 나올 때, 그때 이제 왜 일본 천황가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조명한 책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게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이기에서의 그 천황의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 바와 같이 그 근대 도시인 도쿄 안에 이렇게 전통적인 천황의 은밀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역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문학사 안 배우신다고 하는데 문학사에서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신덴즈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주택 양식이 됩니다. 주택 양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후지와라시, 뭐 미치타카라든지 미치나가 저택이 이런 양식으로 지어졌던 거죠. 신덴스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저택 양식은 이렇게 굉장히 큰 저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으로 한다면 3,000평 내지 4,000평 되는 굉장히 큰 저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이 신덴이라고 하는 안방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안방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혈연 관계가 중요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후지와라시 같은 경우도 섭정을 하면서 결국은 세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연 중심이 되는 그 맥락을 그대로 살려서 지은 것이 이 신덴즈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가스등도 켜지고 전기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지나가는 그 근대 도시 도쿄 안에 아까 얘기한 나이기만큼은 이런 헤이안 시대 신덴스글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혈연 중심이니까. 왜냐하면 신의 자손인 천황은 신의 자손밖에는 이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만세일계라고 하는데 그 만세일계의 사상이 이 천황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황의 피를 받아야지만 천황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사시대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능성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서원이라고 해서 서재를 더 메인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무가에서는. 근데 다시 이제 근대 도시인 이 메이지 궁전 안에서는 헤이안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나이기 안에서는 이 혈통 중심의 신덴스글이가 기본적인 나이기의 구조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황후였죠. 하루코 황후. 이제 근대적인 이 양복을 입고 있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입었어요. 첩첩이 입었잖아요. 그쵸?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9세기 헤이안 시대 때부터 이렇게 레이어드 룩을 입은 거죠. 이거를 카사넥이라고 하고 12겹으로 겹쳐 있는다고 해서 주니 히토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중 복장은 주니 히토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모노 같은 경우는 에도 시대 때 활동성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여기 이제 복숭아뼈까지 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궁중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었죠. 귀인일수록 그 고귀한 여성일수록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포식의 옷을 12겹까지 이제 겹쳐 입어서 이제 그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한번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바닥 다 청소하면서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니 히토에라고 하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이때는 천연섬이니까 비단 여름에는 한 5kg 정도, 겨울에는 10kg 정도. 그 쌀자루 있잖아요. 우리 5kg, 10kg. 어깨에 항상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고귀한 여성일수록 카타고리, 어깨 결림이 이제 심했던 거죠.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복장이었는데 활동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요? 노출이 없잖아요. 일본도 에도 시대 때까지 유교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특히나 막 싸고 노출을 안 시켜야지만은 고귀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팔뚝 다 이렇게 드러나고 목덜미 드러나고 그 다음에 라인 잡고
예, 이런 이제 모습으로 예, 이제 하루아침에 탈바꿈이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예, 이 그 화룻고 황후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그 솔선수범이 돼야 됐기 때문에 이런 양장을 입었는데 그 은밀한 나이기 안에서의 여관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전통 옷을 예, 입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되는데요. 예, 당시의 여관들의 그 복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활동성이 가미가 돼가지고 예, 밑에가 좀 그 끌리는 것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전통복으로 나이기 안에서는 일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거하고 그 다음에 옷까지 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는 그래도 바꾸기 쉬워요. 근데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입맛이잖아요. 예,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서양을 쫓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왜 외인이라고 하고 때로는 또 외놈이라고 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왜소해서 그렇죠? 예, 왜 왜소해요? 못 먹어서. 뭘 못 먹어서요? 육고기를 못 먹어서. 예, 왜냐하면 이제 육식을 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아까 텐무천황 때부터. 예, 텐무천황 때부터 이제 육식 금지령을 내렸어요. 자, 텐무천황은 쿠데타에 의해서 천황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텐치천황의 세력들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텐치천황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서 넘어간 도래계의 사람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여도 어때요? 계속해서 육식을 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도래계의 그 사람들을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는 불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육식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육식 금지령을 7세기 중반에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단백질은 생선과 콩, 두부 같은 것만 먹고 예,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왜소한 거예요. 근데 메이지 시대 때 서구 열강에서 이제 들어온 걸 보니까 어때요? 올려다봐도 한참 올려다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서양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0년 넘게 이어온 육식 금지령에 해금령을 내립니다. 예, 그게 1872년이에요. 그래서 육식 금지 해금령을 내려서 하루아침에 막 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솔선수범을 누가 보여야 됐어요? 메이지 천황과 예, 황후가 이제 보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교 교리에 의해서 육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육고기를 먹으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런 예,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기를 예, 먹어야 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예, 인육을 먹는 것 같았다. 예, 사람 고기를 먹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식의 한 부분인 우유. 예, 우유를 마실 때는 예, 뭐 마시는 느낌이 났을까요? 생피를 마시는 것 같은 꺼림직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 1000년 넘게 안 해왔던 거예요. 예, 근데 하루아침에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 이제 깨림직함을 예, 이제 극복을 하고서 이제 근대화를 이루려고 예, 이제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 아침 식사예요. 예, 여기 나온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예,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커피예요. 뭘 탄 커피? 우유를 탄 커피. 예, 우리도 이제 애들 보면 우유 많이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키 크니까. 예, 그래서 예, 우유를 넣은 커피. 예, 카페오레가 됩니다. 예, 카페오레를 예, 솔선수범해서 아침에 천황과 황후가 먹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키가 크니까.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카페오레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빵을 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빵이 나오는데요. 예, 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포르투갈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16세기 때 이제 또 서양에서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것이 빵이 되고, 예, 일본 발음으로는 팡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그거를 된 발음으로 해서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6세기부터 들어왔던 빵이지만은 결국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밥으로 했기 때문에, 밥 좋아하시는 분은 예, 빵 먹으면 어때요?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퍽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신하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메뉴는 카페오레와
예, 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육식 얘기를 했는데요. 예, 가운데 있는 예, 사진이 예, 이게 지금 텐무천왕이에요. 텐무천왕인데 이 그 육식 금지령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텐무천왕의 이 모습인데 뭐처럼 하고 있어요? 부처님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를 국가 이념으로 하면서 이제 육식 금지령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일본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 때까지 육식을 안 했습니다. 예, 육고기를 안 먹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 우유가 들어간 생피가 들어간 예, 이 카페오레와 빵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점심이에요. 점심은 잘 차려졌잖아요. 예, 역시나 양식이죠. 예, 양식을 먹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가장 예, 그 포인트는 뭐겠어요? 스테이크가 되겠죠? 예, 역시나 예, 이제 인육을 먹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썰어서 먹어야 했던 것이 예, 요 스테이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까지도 예, 그 양식을 예, 먹었어야 예,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은 그래도 이전에 먹던 것으로 먹어야 되니까 예, 일본식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자, 일본식, 우리도 일식집 많이 가는데 일식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스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선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선회도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예, 음식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 이제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예, 또 생선회나 아니면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채소, 야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수분기가 많은 건 싫어했다고 그래요. 예, 진한 맛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자, 진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짬뽕 국물이라든지 매운탕, 술이죠. 예, 그래서 아주 애주가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예, 신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다 이제 술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 저녁에 이 영양가 많은 생선회는 안 먹고 예, 그 장아찌나 아니면 생선 조림 같은 것하고 예, 이제 술을 마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은 예, 뭐 종류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다는데 예, 당시에 와인도 이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것도 좋아했지만 예, 이제 일본의 전통주인 사케 있죠. 예, 니혼슈라고 하는 그 사케도 많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토속주도 예, 좋아해서 예, 지금도 이제 나라 지방에 가면은 예, 이게 거기에 토산품이에요. 예, 아라레주라고 해가지고 좀 단맛이 나는 술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림 있잖아요. 예, 요리용 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남성들처럼 이게 씩씩하신 남성분들은 예, 쓴 소주를 좋아하시잖아요. 단술보다는. 근데 이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이 단술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단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 해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슨 병에 걸려요?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당뇨병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예, 59세 예,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결국은 이제 술을 좀 위안 삼아서 지냈어야 하는. 그러니까 은밀한 그 나이기 안에서는 예, 신으로 떠받들어지기는 하는데 본인이 전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속 술 마셔요. 뭐 성인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예, 이제 그 당뇨병 증세가 이제 악화가 되는 시기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고요. 예, 이게 뭐냐면 닭고기주라고 해서 안에 들어있는 게 닭고기예요. 닭고기를 불에다 살짝 구워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따뜻한 예, 그 사케를 부어서 마시는 겁니다. 지금의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일식집 가시면은요. 생선 지느러미
해 뜨고 난 그 생선 지느러미를 그을려 가지고 넣고 거기에다가 그 따뜻한 정종 부어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전통주까지 해서 이제 메이지 천황이 많이 술을 이제 먹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번 보시면은 이제 궁중 전통의 계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도쿄로 오면서 메이지 천황이 근대 도시 그 뭐 도쿄 안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는 일본 전체의 그 통치를 맡게 되는 국가 원수로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되지만 이 나이기 안에서는 일본 전통의 천황제, 강력한 천황제로 군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격화된 그 천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궁중 안에 있어서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도 옛날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보고 배운 것이 그 옛날의 전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모습은 이제 메이지 천황이 조금 늠름해졌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봤을 때보다 많이 늠름해졌어요. 이게 이제 아까 학문소로 출근하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출근하는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양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군복이에요. 프랑스 육군의 군복이 되는데 기마병들이 입었던 여기 그 가로로 줄이 새겨진 이 그 옷을 입고 출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양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이제 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 학문소 안에 있는 책상이에요. 천황이 앉아서 이제 업무를 받던 책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제 대격변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은 다 신하들이 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도장만 꽉 찍는 식으로 여기서 했던 겁니다. 자,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획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정하고 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 되면은 도장만 찍는 식으로 여기서 업무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좀 심심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를 하면서 보냈냐 하면은 이렇게 왁가를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왁가라고 하는 것은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575, 77로 해서 31자로 되어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그 운문 양식이 이제 되는 건데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까 학문서 안에서 하루에 20수 내지 30수 정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59세 때까지 지은 왁가의 숫자가 9만 수에서 10만 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수작이나 뛰어난 그런 이제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것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만 수에서 10만 수는 있다. 근데 이 메이지 천황한테 왁가가 왜 중요하냐면 서양의 이제 루이 14세 왕정 복고 시대 루이 14세 16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서신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황제의 제왕의 그 개인사를 좀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근데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하기 전에 다 와서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슬프다, 기쁘다, 아프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이니까. 그래서 거의 표현한 것이 없어요. 내면을 표현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기를 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신이 인간한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내면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은 이 왁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을 조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왁가 배웠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까나람 토끼니 아우토모 히토와 미나 마코토노 미치오 후메
토시예요. 예, 이렇게 5777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까 안 배웠어요? 아, 참, 문학사도 안 배우신다고 그랬다.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 이제 이까나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떠한 토끼니 아우토모, 때를 만날지라도, 히토와 미나, 사람은 모두 마코토노 미치요. 예, 진실된 길을 후메 토시예요. 걸어가야 하느니. 예, 어때요? 이것도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메이지 천황이 자기 생각을 좀 반영해서 예, 밖으로 드러낸 것이 이 와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번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뭔 것 같아요? 악기죠? 예, 이제 비파라는 거예요. 이게 비파. 예, 그 일본 말로는 비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비파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예, 사현으로 되어 있는 현악기가 되는데 예, 비파거든요. 예, 결국은 이 나이기 안에서는 여관들한테 예, 이런 악기를 제작을 하도록 해서 또 연주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왜요? 할 일 없으니까. 예, 뭐든지 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거기서 흥청망청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와카 아니면 이 악기, 예, 그게 이제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기본적인 교양이었죠. 그죠? 예, 이 관현악 악기 하나씩은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귀족들의 생활을 이 나이기 안에서는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궁중 문화가 계승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예, 그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물이거든요. 예, 천황은 신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써요? 굉장히 물을 가려서 써야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신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음식을 해서 이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청과 차의 개념이 적용이 됐던 겁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것은 부정탄 거, 더러운 거. 예, 해가지고 신인 예,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는 예, 차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부정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물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했는데 이 음식 부분만 아니라 일본이 또 발달이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목욕 문화가 있잖아요. 이 목욕 문화에 있어서도 청과 차의 개념이 아주 엄격하게 예, 지켜진 것이죠. 이게 당시에 메이지 천황이 썼던 욕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목욕통이 되는데 예, 메이지 천황의 그 상반신은 깨끗한 부분, 청결한 부분, 청의 부분이 되고요. 아래쪽은 차의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물을 여기까지 채우면은 다 섞이겠죠.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반신욕까지만 이제 했어야 돼서 예, 상반신을 닦아주는 여관과 하반신을 닦아주는 여관이 따로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절대로 섞여가지고 예, 그 차가 예, 그 온몸을 다 덮지 않도록 예, 이렇게 주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은 예, 그 한 겨울에도 이제 반신욕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예, 그래서 거의 목욕은 안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광해 왕이 된 남자 보신 분. 매화틀이라고 하는 거죠. 변기입니다. 화장실이에요. 예, 그 메이지 천황 때는 오토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중두는 여관들이 있었다. 2명이 담당해서 예,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어디 가도 천황 혼자 있게 내버려 주지는 않았다. 사생활 보장은 없었다. 왜요? 신이니까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 뭐 의식이 되고 예, 관리를 받아야 되는 예,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화장실에서조차 예, 그 사생활 보호는 없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예, 미초다이라고 해가지고 예, 요 안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침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공주풍의 침대, 예, 위에서부터 이렇게 망사 내려오는 것을 캐너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예, 이런 휘장이 예, 위에 덮어진 예, 그 미초다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침구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맷도라고 해가지고 서양 침대가 들어와 있는 이 메이지 시대 때도 천황만큼은 요 안에서 잤다. 왜요? 신이니까 절대로 이제 밖에 공개하고 이렇게 맞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미초다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결혼제도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잠자리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다음번 보시면 황후와 여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 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코 황후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좀 그 체구가 왜소하죠? 그래서 사실은 불임 체질이었다고 그래요. 간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잘 살펴서 간택을 했지만 그때는 또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여성성의 발달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불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여관들이 이제 필요로 해요. 왜요? 만세 일개의 그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관들이 있게 되는데 아까 나이기 안에서 시중을 두는 것은 다 여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내시라고 하면은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내시라고 하고 나이시라고 있는데 나이시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천황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여관들, 잠자리 시중을 들었던 이제 여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1번으로 되어 있는 여관이 왜 1번일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천황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천황이 되었다? 다이쇼 천황을 낳은 여관이 이 야나기와라 나루코라고 하는 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상화는 조금 요염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이 진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쇼 천황의 그 생모가 되는데 이제 역시 후궁의 몸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관제도라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일부 다처제의 전근대적인 것이 이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메이지 그 황실에서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인권을 그 보호를 하고 보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민사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결국 근대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했는데, 이제 다이쇼 천황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남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어졌잖아요, 혈통이. 그죠? 그래서 여관제도가 이때부터 폐지가 되고 일부 일처제로 이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쇼와 시대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부 일처제가 됐고요. 이때는 이제 여관제도를 또 부활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딸, 4명의 딸이 계속해서 이 다이쇼 천황 그 이후에 이 쇼와 천황 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5번째 아들이어가지고 지금의 아키히토 천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관제도를 막 부활하려던 그 찰나 아들이 태어나서 다행히 여관제도는 부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5대 이 아키히토 천황의 그 결혼 당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의례는 옛날 전통식으로 하지만 근대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궁중문화에 유입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차남인 후미히토 황자가 이제 1990년도에 이렇게 결혼을 메이지 신궁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3년도에 황태자 나루히토 황태자의 비인 마사코상이 이제 천황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황태자 쪽에 아이가 이렇게 아이코라고 하는 여자아이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코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황소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사코상이 어때요?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 2006년도에 여기 이제 차남 쪽에서 히사히토 황자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예, 천황 계승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예, 이제 제1위가 예, 이쪽 황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이 찬왕 후미히토 황자가 되고 예, 제 세 번째 3위가 이 히사히토 황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천황 부활이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은 예, 이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만개 만세 일계라고 하는 천황의 혈통을 이어져야지만 예, 그게 천황의 그 존립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통성을 예, 다 갈아엎을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천황제가 예, 존재하는 한.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황실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것을 이렇게 5개 꼭지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본의 그 궁중 문화와 그 다음에 천황제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